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6월 20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박 PD는 주말 동안에 어디 좋은 데 다녀오셨다면서요? 이제 극장에 다녀왔는데요. 정글북 아시죠? 정글북 동화 아니에요? 아주 오래되고 유명한 동화죠. 근데 이게 디즈니에서 영화로 나온 거예요. 아하, 그 소년이 주인공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족들, 특히 아이들이랑 보기에 최고의 영화라고 저는 감히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데, 근데 이 영화를 보기 전에 좀 의아한 일들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요, 이 영화가 전체 관람가란 말이죠. 아무래도 그러겠죠. 네. 근데 티켓팅을 하는데 요금을 봤더니 생각보다 너무 많이 나온 거야. 비싸단 얘기인 거죠? 4만 원 가까이 나왔거든요. 네 분이 가셨을 거 아니에요? 예. 저희 아이들은 8살, 7살, 그러니까 한 명은 또 미취학 아동이고, 근데 4만 원 가까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꼬마 아이들이 청소년 요금제 적용이 된대요. 영화관은 보통 어린이 할인 뭐 이런 게 없긴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어린이 요금이 있는 줄 알고 물어봤더니 극장은 원래 청소년과 어른밖에 없다, 요금제가. 그리고 청소년 요금마저도 성인보다 1,000원이 싸더라고요. 겨우 1,000원밖에 안 싸다? 네, 어제 저희가 들어갈 때 성인은 10,000원, 아이들은 청소년 요금을 받아서 9,000원. 그래서 4만 원 가까이가 나오더라고요. 저도 비슷한 생각을 했었어요. 어린이 전용 영화는 어른들은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경우가 많잖아. 네. 그러면 어른 요금을 좀 깎아주던가, 아니면 어린이 전용 영화면 어린이 요금만 받던가, 뭐 이렇게 갔으면 좋을 텐데 요금은 그대로 다 받잖아요. 너무나 불편하다, 너무나 비싸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일부 워터파크나 이런데 이런 행사 하죠. 어른들은 아이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끌려오셨기 때문에 어른 요금은 받지 않겠습니다, 뭐 이렇게 이벤트하는 워터파크도 있잖아. 영화관도 그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어린이 놀이터가 그렇게 하잖아요. 부모들 요금은 안 받거나 아주 조금만 받는데, 그런데 그 직원이 아주 친절하게 CJ 원카드 있으세요? 그러더라고요. 예, 요즘은 핸드폰에 이게 다 들어있잖아요. 시럽이라든지 이런데. 그렇죠. 예, 그래서 바코드를 딱 자랑스럽게 딱 보여줬더니 핸드폰 번호 불러주세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요? 그래서 좀 무안했었는데 아이들이 또 팝콘을 사달라고 그래가지고 당연히 영화 보는데 팝콘 빠질 수가 없죠. 예, 그래서 팝콘을 샀는데 이번에도 자랑스럽게 바코드를 딱 보여줬더니 여기서 적립 안 됩니다 이러는 거야. 아하, 그거 저 알아요. 아니 CJ 극장에 있는 CJ 매점인데 왜 이게 안 돼요? 그랬더니 그 직원이 하는 말이, 매점은 고객님이 이 영수증 하단에 나와 있는 번호를 직접 모바일이나 온라인에서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는 거야. 그렇죠. 티켓팅을 할 때는 바로 됐던 게 매점에선 또 안 된다는 거야. 맞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영화 시작하기 전에 광고 나오잖아요. 예. 광고 나오는 동안 저는 앱에 들어가서 그거 적립하거든요. 그래서 퍼뜩 드는 생각이, 이게 나중에 이렇게 본인이 직접 적립을 하도록 하면 아무래도 까먹거나 귀찮아서라도 덜 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쵸. 안 하고 버리는 사람들도 많을 테고요. 포인트를 날로 먹겠다 이거 같은데, 또 한편으로는 CJ 원카드 이 앱을 이용하도록 강제적으로 이렇게 해놓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저도 두 번째가 상당히 의심스럽거든요. 왜냐하면 CJ 원카드 앱이나 뭐 이런 거 거의 들어갈 볼 일이 없죠. 네. 그 적립할 때만 가끔씩 들어가게 된다고요?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이거 사람들이 자주 써야 여기서 뭐 비즈니스도 일어나고 할 텐데, 어떻게 하면 이걸 쓰게 만들 것인가 연구를 하다가 그러면 팝콘 사 먹을 때 그 무조건 들어와서 적립 번호 넣게 만들자, 뭐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의심이 되는 거죠. 온 가족이 좀 쉬면서 재밌게 놀려고 극장을 갔는데 매 순간순간마다 이런 비즈니스 논리가 연결돼 있다는 게 좀 찝찝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아무튼 정글북 재미는 있었던 거죠? 최고입니다. 저도 이번 주에 보러 가야 되겠네요.
그리고 공지사항 하나를 더 전달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정기구독 2만 돌파 이벤트 진행을 했었었는데요. 원래 계획은 지난주에 끝내기로 했었잖아요. 네. 근데 이번 주에도 계속 응모를 해주시고 또 어떤 분은 물어보시더라고요. 이벤트 끝났냐고. 그래서 이거를 바로 끝내야 될까 참 고민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조금 더 참석을 해 주십사 하고 이번 주 목요일까지 연장을 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응모를 해 주신 분들한테는 좀 죄송한데 그분들에게는 또 그만큼 저희가 조금 더 혜택을 드리면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당첨 가능성이 커진다든지 이런 혜택을 드릴 테니까요. 너무 언짢아하지 마시고요. 2만 돌파라는 즐거운 이벤트를 위해서 기획된 거니까요. 많은 양해 좀 부탁드리고 이번 주 금요일까지 이벤트를 진행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직장인들은 치열한 야생 현장으로 가기 위해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이들은 주차장에만 있는 자동차 보험료가 아깝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적게 타면 적게 내는 메리츠 다이렉트 주행거리 할인이 꼭 필요합니다. 지금 확인해보세요. 메리츠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그러면 오늘 꼭 챙겨야 할 경제 브리핑.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계속 0%대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느끼는 물가는 왜 이렇게 높은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 자주 했었는데 그렇죠. 공공요금 상승률에 대한 통계가 나왔습니다. 아하, 이것만 따로 뽑아냈나 보죠? 네, 이 공공요금이라 하면요. 그런 거죠. 버스, 지하철, 이런 대중교통, 그리고 상수도, 하수도. 이거 많이 올랐을 것 같은데요? 근데 전체 물가 상승률보다 2배 이상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네. 2010년 1월을 정점으로 둔화했었던 이 월별 공공서비스 물가가요. 5년 9개월 만인 작년 10월부터 2%대 상승률을 기록을 한 거죠. 와. 그리고 2%대 올라선 뒤 8개월째 계속 2%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소비자 물가가 0%대인데 공공요금 물가는 2%대를 유지하고 있다.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러네요. 그런데요, 올 들어 5월까지 이러한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만약에 연말까지 이어진다면 올해 연간 공공서비스 물가 상승률은 소비자 물가의 2배가량인 2%대를 확실히 기록을 하면서 2009년 이후 7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게 됩니다. 아니, 월급은 안 오르는데 공공물가만 이렇게 오르면 어떻게 살라고. 네. 뭐가 올랐고 봤더니요. 작년 수도권 버스, 지하철 요금이 일제히 인상이 됐고요. 그리고 경기도와 서울, 인천시는 시내버스료를 150원, 전철료를 200원을 인상을 했었죠. 울산도 보면요. 시내버스 요금이 9.6%가 올랐습니다. 아니, 이제 광역버스도 오른다고 지난번 시간에 알려드렸었잖아요. 예, 인천시가 10월께 올린다고 방송을 했었죠. 그리고요. 지난달에는요. 상수도, 하수도 요금이 각각 3.1%, 20%가 올랐어요. 아니, 2%도 아니고 20%? 네. 2014년 정부가 상하수도 요금을 단계적으로 올려서 요금을 현실화하겠다. 2017년까지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자 지자체들이 연이어 이렇게 올리고 있는 거죠. 게다가요. 지방 상하수도 기업들이 적자를 많이 본답니다. 당연히 적자를 보겠죠? 그런데 직영이었던 것이 이제는 공사로 전환이 될 예정이라고 해요. 그러면 아무래도 지자체 직영일 때보다는 공사로 바뀌고 나면 요금이 더 오르지 않겠어요? 아무래도 그러겠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수도요금, 하수도요금 엄청나게 오를 리만 남은 거죠. 아이고, 진짜 서민들 어떻게 살라고?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월급은 안 오른다 이런 얘기는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요즘 버전이 하나 또 생겼어. 쳐 내리는 건 비와 눈밖에 없네. 앞에 꼭 처가 들어가는군요. 박 PD는 스마트폰 요금제 무제한 쓰고 계시죠? 예. 그러면 데이터는 얼마나 사용하세요? 근데 참 죄송한 얘기인데 사실상 확인을 못 하고 있어요. 왜 확인을 못해요? 무제한이기 때문에 신경을 안 쓰는 거죠. 아하, 한번 꼭 확인해 보세요. 예. 진짜 무제한 요금제만큼 그렇게 데이터를 많이 쓰고 있나? 실제로 오늘 미래창조과학부와 대신증권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요, 무제한 요금제 가입자의 절반 이상이 데이터를 절반 이상도 쓰질 못한대요. 절반도 못 쓴다고요? 그러니까 돈만 날리고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번 조사에 따르면요. 올 1분기 현재 LT 가입자 중에 20%가 무제한 요금제에 가입해 있는 상태래요. 그러니까 무제한 요금제 가입자가 무려 838만 명에 달한대. 예. 그런데 LTE 가입자 한 달 평균 데이터 소비량이요 4.3기가밖에 안 된대요. 근데 무제한 요금제 가입자 소비량은 15.6기가 이 정도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무제한 요금제 쓰는 게 훨씬 유리하겠네. 보통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 무제한 가입자의 소비량 15.6기가는 평균이긴 하지만 이게 절대적으로 쓰는 사람이 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이렇게 숫자가 올라간 거라는 얘기인 거예요. LTE 가입자 상위 1%, 이제 다량 이용자, 또 보통 헤비 유저라고 하죠. 이들이 쓰는 트래픽을 보니까요. 1인당 77기가나 쓴대요. 77이요? 그러니까 맨날 영화만 보나? 그리고 상위 5%도요. 39기가나 쓴대. 또 상위 10%는 26.7기가. 엄청나게 쓰죠. 그런데 이 상위 20%까지 이렇게 많이 쓰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무제한 요금제 가입한 사람들이 쓴 게 확 줄어든다는 거야. 데이터 소진율은 4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절반 정도밖에 못 쓴다는군요. 그래서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렇게 권고를 하더라고요. 굳이 무제한 쓸 필요가 없으신 분들은 아까 박 PD처럼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진짜 내가 얼만큼 데이터를 쓰는지 확인해 보시고 요금제 단계를 한 단계 낮추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꼭 찾아보시라. 이렇게 권고를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한 네티즌에 남긴 댓글이 상당히 눈길을 끄네요. 어떤 댓글을 남겨놨냐면요. 말은 바로 하재요. 무제한 요금제 이게 불필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된 무제한이 없기 때문에 이런 거다.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쓰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네티즌들도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이 통사의 공포 마케팅 역할이 크다고 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010년대부터 서민들이 세금을 엄청 내고 있다는 통계 자료가 또 나왔어요. 세금을 엄청 낸다고요? 네. 우리나라의 GDP 대비 소득 세수. 이 소득 세수는요. 월급쟁이들이 내는 근로소득세 그리고 자영업자들이 주로 내는 종합소득세를 합친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GDP 대비 소득 세수의 비중이 2010년대에 들어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오늘 성명재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가요. 기재부 국세청 자료를 분석을 한 결과를 내셨어요. 2014년 근로소득세는 25조 3천억 원, 종합소득세는 11조 4천억 원이 거쳐서 모두 37조가량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같은 해 우리나라의 GDP는요. 1485조, 그러니까 GDP 대비 소득세 합계액의 비중은 2.48%, 10년 전에는 이게 1.63%, 그러니까 10년 만에 1%포인트 가까이 증가를 한 거예요. 아하. 아니 이렇게 올라간 이유가 뭔가요? 공식적인 이유는요. 일단 세금을 내는 사람이 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가 현재 5천만이 넘잖아요. 그러니까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인구수가 많고 절대적으로 그러다 보니 세금을 내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그리고 두 번째가 소득이 아무래도 해가 갈수록 그동안은 늘어왔다. 그러니까 소득이 는 만큼 세금도 늘어났다. 그런 건데 여기에 또 우리 행간을 잘 읽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업의 법인세를 우리가 그동안 거의 늘리지를 않았죠. 그랬었죠. 오히려 이명박 정권 이후로는 법인세를 대폭 깎아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세수가 빵꾸가 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정치인들, 공무원들, 자기네들 월급 가져가고, 그죠? 품위 유지비 가져가고 이래야 되는데 노동자와 자영업자로부터 더 뜯었다는 거죠. 아이고. 아니 증세 없는 복지하겠다더니 서민들이랑 노동자들, 자영업자들만 뜯어낸 거군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빚공화국이다. 이런 얘기 여러 군데서 들려오잖아요. 네. 그런데 빚공화국의 가장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 계층이 어딘 줄 아세요? 30대, 40대? 근데 30대는 맞는데 그것보다 또 밑에 단계에 있는 20대. 20, 30대가 빚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대요. 20대도요? 왜 그러냐면 주택담보대출 때문에 집을 사고 전세를 살려니까 빚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은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이요.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현황 이거를 분석해봤더니만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지난 3월 말 30대의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잔액은요.
1조 원에 달한대요. 3개월 만에 무려 12%나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30대가 받은 주택담보대출 잔액은요, 작년 한 해 동안 무려 15조 9천억 원이나 늘어났대요. 그런데 이 증가세가 꺾이지가 않고 있는 거야. 네. 올해 들어서도 3개월 만에 증가액이 10조 원이나 더 늘어났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아까 20대도 빚이 엄청 늘고 있다고 했잖아요. 네. 20대가 받은 주택담보대출 잔액도요, 작년 말 6조 5천억 원. 아니 20대는 대부분 대학생들 그리고 군대가 있고 뭐 이럴 거 아니에요. 네. 근데 20대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6조 5천억 원.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와. 올해 1분기 말에 들어서는요, 이게 더 늘어나가지고요, 무려 9조 4천억 원까지 늘어났대. 조만간 10조에 육박할 것 같다는 얘기인 거예요. 반면에 같은 기간 40대가 받은 주택담보대출은요, 1.3% 정도밖에 늘어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40대가 가장 주택담보대출 많이 이용할 것 같은데, 이 늘어난 수치를 보니까 20대와 30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제 월세, 전세 주로 20대와 30대들이 많이 이용을 했었는데 월세 너무 높고 전세도 사실상 매매랑 비슷하고 그러니까 이참에 빚내서 집 사자 그렇게 된 거군요. 그렇죠. 근데 20대 때부터 이렇게 빚을 지게 되면 이 사람들이 이 빚에서 벗어날 수가 있을까요? 진짜 헬조선이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학자금 대출도 있을 텐데 말이죠. 다음 소식입니다. 강남 순환로가요, 1단계 구간이 내달 3일 개통이 됩니다. 강남 순환로가 어디냐? 서울 남부의 금천구와 강남구를 동서로 잇는 도로라고 합니다. 금천구에서 강남까지 이동 시간이 30분 이상 단축된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현재 남부 순환로가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가 상습 정체 구간이잖아요. 거기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더라고요. 장난 아니죠. 그래서 아예 유료 도로화가 된 건데요. 서울 금천구 독산동 그리고 강남구 수서동을 잇는 왕복 6에서 8차로 자동차 전용 도로이고요. 전체 22.9km 구간 중에 1단계 구간만 먼저 정식 개통이 됩니다. 그러면 요금은 얼마나 되나요? 요금이 가장 중요하죠. 금천 영업소, 서남 영업소 여기를 진입할 때마다 부과를 하는데요. 승용차는요 1,600원, 17인승 이상 버스를 포함한 중형 자동차는요 2,800원이네요. 아니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좀 비싼데 시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용 요금을 키로당 요금으로 환산을 해봤더니 258원이래요. 근데 이게 민자로 운영하는 용마터널, 우면산 터널보다 저렴하다다는 거야. 아니 여기는 터널이잖아. 그러니까 터널이랑 일반 도로랑 비교한다는 게 이게 말이 돼요? 얘네는 420원, 845원인데 진짜 얘네는 터널이잖아. 그런데 이 꿀팁이 또 하나 있네요. 관악 IC와 사당 IC 구간만 이용을 하면요 공짜라고 합니다. 그래요? IC 사이에는 이 영업소가 없거든요. 그렇군요. 시급 6,000원으로 올려줄게. 이런 시급. 아이고 사장님 최저시급 챙겨주자고요. 알바가 합이다. 알바몬 철원입니다. 나 진상인데 3개월 할부. 님 귀한 집 자식이다. 알바가 합이다. 알바몬. 그러면 오늘의 섹션 시작할 텐데요. 오늘은 외신을 통해서 들어온 이야기를 전해드릴까 합니다. 여러분들도 지난 주말 앞두고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외신에서 진짜 끔찍한 소식이 전해졌잖아요. 네. 영국의 유럽연합 잔류를 지지한 노동당 조 콕스 하원 의원이 피살당했어요. 네. 다들 알고 계시죠? 극우주의자 괴한한테 피살을 당했는데, 아니 보통 전 세계적으로 정치인을 노리는 테러가 여러 군데에서 발생하고 있었잖아요. 뭐 중동 지역도 그렇고 아프리카도 그렇고. 근데 여기는 영국이야. 네. 영국 같은 선진국에서 이런 정치인에 대한 테러가 발생한다?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잖아요. 그렇죠. 진짜 엄청난 커다란 충격을 줬던 것 같아요. 총기를 이용한 이런 테러는 미국이나 중동에서만 일어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때문인지 그동안에 이번 테러에 빌미를 제공했던 브렉시트 있잖아요. 네. 이 브렉시트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던 분들도 물어보더라고요. 아니 도대체 브렉시트가 뭐길래 이런 끔찍한 테러까지 발생하냐. 또 브렉시트 반대파 의원이 피살됐잖아요. 그랬으니까 아니 국민투표 한다는데 이거 하나마나
반대가 압승을 거두겠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더 나아가 아니 이번 사건으로 희생된 의원은 좀 불쌍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번을 계기로 두 개로 쪼개질 뻔했던 영국이 하나로 뭉칠 수도 있겠네. 이렇게 전망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네. 진짜 국내에서도 브렉시트에 대한 관심이 오히려 더 높아져 버렸어. 전혀 관심이 없다가. 그래서 오늘은 이번 사건이 도대체 어떤 파장을 몰고 올 것인가 이거를 하나하나 좀 짚어볼까 합니다. 일단 브렉시트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지난번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시사용어 시간에 한번 알려드렸었는데 네. 그때 자세히 안 들으셨나 봐. 그래서 브렉시트에 대해서 용어 정리부터 다시 한번 살짝 해드릴게요. 일단 브렉시트는요, 영국이 영어로는 브리튼이라고 불리잖아요. 그리고 탈퇴를 의미하는 엑시트, 이게 합쳐진 용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브렉시트는요, 영국이 유럽연합, 그러니까 EU와 결별하겠다, 이런 뜻을 담고 있대요. 아니 그러면 영국이 왜 갑자기 EU에서 탈퇴하겠다고 하지? 영국은 1973년 1월 1일 날 EU의 전신인 유럽 경제 공동체 있죠. EEC, 이게 네. 좀 잊혀진 이름이긴 한데 여기에 가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이어져 가지고 EU까지 자동 승계가 된 건데 이거를 무려 43년 만에 탈퇴할지 안 할지 이번에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왜 탈퇴 이 얘기가 나왔을까? 영국 입장에서는 EU 회원국으로 남아 있어도 별로 득일될 게 없다. 차라리 떠나는 게 낫다. 이런 주장들이 나오면서 이 브렉시트가 공론화가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는 23일, 며칠 안 남았죠? 23일 날 국민투표를 통해서 브렉시트를 할지 안 할지 결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브렉시트가요, 뭐 최근에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이 얘기가 나온 게 조금 됐더라고요. 2012년 말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고 계실 거예요. EU에 재정위기가 왔잖아요. 그래서 뭐 스페인이라든지 뭐 이런 나라들이 상당히 위험에 많이 빠졌었죠. 예. 당연히 영국도 위기가 심화됐었고요. 이때 영국 정권 자체도 상당히 흔들렸대요. 이때 보수당이 영국 정권을 잡고 있었고 현재의 총리인 데이비드 캐메런 총리가 이때도 정권을 잡고 있었는데 이게 재정위기가 오면서 이 정권이 위험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캐메런 총리가 꾀를 낸 거야. 뭐냐면 우리 EU를 탈퇴해보자. 우리가 EU에 남아있는다고 별로 득이 될 게 없다. 이거를 국민투표를 하겠다. 총선 공약을 발표해요. 예. 2017년에 EU 탈퇴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하겠다. 이 얘기를 하니까 이게 세계적인 이슈로 급부상하기 시작했대요. 캐meron 총리는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영국이 파운드화를 사용하지만 EU에 속해 있기 때문에 유로존 위기가 발생하게 되면 이거 남일 보듯 할 수가 없다. 어쩔 수 없이 금융 지원을 해야 된다. 이거 우리한테 손해 아니냐. 불만을 제기한 거예요. 이런 얘기를 계속 꺼내면서 이 전략이 어느 정도 먹혀 들어갔나 봐요. 네. 그래서 2015년 작년이죠. 작년 5월에 영국에서 총선을 했는데 보수당이 재집권했어. 캐meron 총리 전략이 먹혀 들었다는 얘기인 거죠. 아무래도 먹고 살기 힘들 때는 그렇죠. 남의 집 우리가 이 지경인데 도와줘야 되냐 이런 얘기를 꺼내면은 투표에서는 유리하겠죠. 그렇죠. 특히나 총선 전에 유럽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졌었죠. 난민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잖아. 거기다가 파리 테러 같은 문제도 발생하고. 그러니까 영국 내에서는 EU 탈퇴 총리가 하겠대. 그러면 이 총리 밀어줘야 되겠네. 이런 분위기가 조성돼서 총선에서 보수당이 다시 정권을 잡은 거고. 근데 재미난 일이 벌어졌어요. 이 캐meron 총리는요, 자기가 정권을 잡으니까 EU와 도박을 시작해. 뭐 강원랜드 가가지고 뭐 카지노 땡겼다는 이런 게 아니라 EU한테 아주 재미난 제안을 해요. 뭐냐면 EU에 영국만의 특별한 지위를 인정해 달라. 영국은 유럽 대륙에서 떨어져 있는 섬나라 아니냐. 그러면 우리들만의 뭐 특별한 게 있어야 되지 않느냐. EU한테 그런 제안을 한 거예요. 그 제안이 뭐였냐면요, 이민자에 대한 복지 혜택을 축소할 수 있도록 해달라. 또 EU 이해가 지정한 법률을 거부할 권한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 또 유로 지역, 그러니까 유로화를 쓰는 19개 국가가 있거든요. 이 유로 지역의 결정이 영국 금융산업에 피해를 주게 될 때, 이때 우리가 긴급 제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해달라. 또 EU가 정치 경제적으로 통합을 강화할 때 영국은 이게 우리한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 생각하면 우리는 동참하지 않게 해달라. 진짜 뭔가 특별 대우를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한 거야, EU한테. 아이고 이거 이 표현을 또 써야 되겠네. 장난 지금 나랑 하냐? 그러니까 말이야. 근데 뭐 캐meron 총리의 뭐 속마음까지는 알 수는 없지만 제가 생각하기엔 캐meron 총리가 이렇게 제안해야 영국인들이 우리 총리 멋있어, 보수당 찍어줄게,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네. 이거 EU에서 당연히 안 들어줄 걸 알면서 한번 찔러본 거야.
아니면 말고? 그러니까 그거죠. 혹시나 EU에서 이 요구 말도 안 되는 요구 받아들여지면 내가 영국을 살렸어. 캐머런 총리의 인기가 엄청나게 높아질 거 아니에요? 아니라 EU에서 이거 말도 안 돼. 니네만 이렇게 특별 대우해 주는 게 어딨어. 이렇게 나오면 그것 봐라. EU에서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브렉시트 해야 되지 않느냐. 캐머런 총리는 진짜 손해볼 수 없는 장사인 거야. 그러면 이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세종으로 수도 옮기자 그랬잖아요. 그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봐야 되겠네요. 비슷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국내 정치 사정이기 때문에 뭐라고 여기서 평가하면 큰일 나죠. 아무튼 뭐 비슷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도 캐머런 총리의 요구가 너무 억지스럽다, 너무 황당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2016년 EU 정상회의가 얼마 전에 열렸었거든요. 여기서 캐머런 총리의 요구를 EU 정상회의에서 받아들여 버린 거야. 오. 이거 다 들어주겠대. 캐머런 총리가 이때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브렉시트가 발생하면 EU도 타격을 입는다. 협박을 한 거야. 그러니까 EU에 있는 다른 뭐 프랑스나 독일 뭐 이런 나라들이 그래 니네 뭐 섬나라 좀 특수한 점이 있지. 그래 니네 요구 받아들여 줄게. 이렇게 돼버린 거야. 참 희한하네요. 이렇게 되니까 캐머런 총리의 머리도 좀 복잡해졌죠. 당연히 안 받아들여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받아들여지니까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캐머런 총리는 그러면 아니 이렇게 EU에서 다 받아들여 주는데 우리가 EU 탈퇴할 이유가 있어? 우리 특수한 지위 누리고 있는데 지가 먼저 브렉시트에 불씨를 지펴놓고선 이제는 캐머런 총리가 브렉시트 하지 말자 반대하고 있어요. 예. 앞장쓰고 있어. 너무나 재밌지 않아요? 진짜 정치는 정말 모를 일일 것 같아. 부장님 일찍 나오셨네요. 근데 왜 신문을 그렇게 여러 개씩 보고 계세요? 내가 의심병이 좀 있어. 의심병이요? 한 사건을 놓고 언론에서 장난을 많이 하거든. 이 대리, 뉴스가 어떻게 만들어지는 줄 알아? 에이, 제가 기자도 아닌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이런 순진한 친구를 봤나? 요즘에 계속 뉴스 나오는 어버이연합 알지? 그분들이 정말 애국심으로 그런다고 생각해? 뭐 어르신들이 용돈이나 벌러 나오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어른들이 하필 거기서 용돈을 버냐고. 뭐 보수단체니까 보수를 받아야 움직이는 거라서. 아침부터 웬 아재 개그야. 시민단체가 집회하면은 단신, 어버이연합이 집회하면은 머릿기사, 진보라는 말만 나오면 빨갱이 잣대부터 들이미는 거. 이게 바로 언론이 만드는 프레임이라는 거야. 프레임. 모든 기사에는 그 의도가 있는 법이라고. 오, 부장님은 어떻게 그런 걸 다 아세요? 사실 내가 요즘에 현직 기자가 쓴 재밌는 책을 하나 보고 있어. 이거 나쁜 뉴스의 나라. 아마 이대리가 보는 찌라시보다 훨씬 재밌을걸? 오, 진짜예요? 그럼 다 읽고 저 좀 빌려주세요. 이런 책은 좀 사서 보라고. 뉴스 그 이면에 감춰진 진실을 알고 싶다면 한빛피즈 최신작 나쁜 뉴스의 나라. 근데 문제는 여론의 변화가 요즘 심상치가 않다는 거예요. 콕스 의원 피살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요, 영국 내에서 브렉시트에 대한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찬성 의견이 조금 높은 상태였대요. 여론조사 기관인 ICM이 영국 일간 가디언의 의뢰를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콕스 의원 피살 사건이 16일 날 발생했거든요. 그 전에 10일에서 13일 날 여론조사를 해봤더니만요, EU 탈퇴에 대한 찬성, 그러니까 브렉시트를 하자는 의견은 53%, 반대는 47%. 근데 문제는 2주 전에 비슷한 조사를 했었을 때보다 찬성이 1%포인트가 올랐어요. 반대는 1%포인트가 내렸어요. 뭐 큰 차이가 나는 건 아니지만 이제 대세가 브렉시트를 하자는 쪽으로 기우는 분위기였단 말이야. 캐머런 총리 요구로 영국만의 특별한 지위를 얻게 됐지만 영국인들은 그래도 EU에 남아있는 거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네.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일단 영국인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대요. 영국이 유럽 내 경제 규모가 상당히 큰 나라잖아요. 네. 지금 독일한테는 좀 밀려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EU 내에서 영국 위상이 너무 낮다. 또 자본이나 노동, 생산에 있어서 EU 규제가 너무 과도하다. 영국 산업 발전에 해를 끼친다. 일반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대요. 특히나 가장 문제가 됐던 게 저희가 지난 방송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었죠. 영국이 EU에 내는 분담금. 이게 지난해에는 180억 파운드였거든요. 네.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약 30조 원 정도 되는데 그때도 잠깐 설명드렸었을 거예요. EU로부터 또 받는 혜택도 있잖아. 돈만 내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근데 저희가 그때 설명드렸었을 때는 받는 혜택이 훨씬 많다고 하는데 영국 사람들은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안 한대요. 받는 혜택까지 감안해도 우리나라 돈으로 약 15조는 손해다. 이렇게 생각을 한대. 이거를 차라리 영국에 남겨놓고 영국인들의 복지를 쓰면 훨씬 더 영국이 좋아질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주장에 이면이 따로 있더라고요. 역사적 배경을 봐야 된다. 이런 지적들이 있어요. 뭐냐면요. 영국인들이 아직도 대영 제국에 대한 향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대. 한때 전 세계를 지배했었잖아. 예. 해가 지지 않는 나라. 그런 나라에 대한 향수를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EU는 주로 독일이나 프랑스가 주도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도 잠깐 얘기 드렸지만 영국인 입장에선 자존심 엄청 상한 일이야. 한때 우리가 전 세계를 장악했는데 지금은 독일이나 프랑스의 명령 아닌 명령을 들어야 되는 이런 처지잖아. 여기 왜 남아?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일각에선 이런 얘기를 한대요. 영국도 산업혁명 이전까지는 유럽 대륙에 대해서 고립주의를 취해왔잖아요. 나폴레옹이 유럽을 다 점령했었을 때 아예 섬을 자기들이 잠가버렸죠. 대륙 봉쇄령을 내려버렸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영국은 고립주의를 했었을 때 나라가 엄청나게 부강해진다. 아직도 그런 생각을 하는 영국인들이 있대. 생각해보니까 이런 거예요. 산업혁명 이후에는 영국은 세계화란 이름으로 무력을 앞세워가지고 약소국들 다 식민 지배했잖아. 근데 자기들이 불리해지니까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야. 이제 고립주의 하겠다. 지금 블랙시트 찬성 의견이 높았던 이유가 바로 이런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퇴행이라고 봐야죠. 퇴행. 그렇죠. 예. 퇴행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영국 여론은 이게 퇴행이건 뭐건 이런 역사적 배경 때문에라도 브렉시트가 거의 현실화되는 분위기였대요. 근데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콕스 의원 피살 사건 이게 발생하니까 급변하기 시작했어. 여론조사 업체인 서베이션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여기서 17일에서 18일 그러니까 콕스 의원 피살 사건이 일어난 바로 다음 날부터 여론조사를 해봤대요. 그랬더니 EU 탈퇴를 지지한다는 의견이 42%밖에 안 됐대요. 근데 EU를 잔류하겠다 이 응답이 45%. 브렉시트 안 하겠다는 게 3%포인트가 앞서버린 거야. 콕스 의원 사망 전날인 15일에 이 비슷한 여론조사에서는 이게 반대였거든요. 한순간에 뒤집어진 거야. 또 재미난 거는요. 아니 이런 거 가지고도 베팅을 하나 봐요. 보통 월드컵 앞두고 누가 우승할지 베팅한다고 뭐 우리나라 언론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 국민투표, 브렉시트 국민투표 가지고도 영국 베팅 업체가 베팅을 하고 있대. 여기에 배트페어라는 업체가 있는데요. 여기서 내놓은 자료를 보니까요. 19일 날 발표를 했는데 EU 잔류 가능성을 69%로 높여버렸대. 이거는 콕스 의원 피살 사건 바로 직전인 16일, 그러니까 15일인 것 같아요. 15일부터 무려 10%포인트나 높아진 수치라는 거야. 이거 혹시 EU 잔류를 원하는 모 집단의 자작극 아닌가요? 박 PD가 그 얘기할 것 같았어. 음모론 얘기가 지금 벌써 여러 인터넷에 나오고 있어요. 네. 근데 이거는 우리가 증명할 수는 없잖아. 그렇죠. 그냥 의심만 갈 뿐이죠. 확인된 바 없는 음모론이긴 한데 박 PD와 같이 그런 음모론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아까 캐머런 총리도 원래는 브렉시트 하겠다고 했다가 브렉시트 안 한다고 했잖아. 조금 의심이 가죠. 음모론의 팔알이 대부분 영국이에요. 아 그래요? 영국 왕실의 비밀을 알게 된 다이애나 비가 이거를 만천하에 공개하겠다. 그러고 나서 교통사고로 사망을 했다는 거죠. 그런 얘기가 있죠. 네. 아무튼 그것도 아직까진 음모론일 뿐이잖아. 그 비밀 궁금하시죠? 궁금하긴 해요. 경제브리핑 퀴즈쇼 1대1 문제 드리겠습니다. 자원이 풍부한 나라가 오히려 가난한 현상을 일컫는 경제 용어는 창조혁신센터? 땡! 땡입니다. 왜 틀려요? 자원이 없으니까 창조라도 해야죠. 아 그렇긴 한데 답은 천연자원의 저주. 다음 문제 드리죠. 에이즈를 제외하고 가장 심각한 전염병을 유발하는 것은 가습기 살균제? 땡! 전염병이라고 했잖아요. 수백 명이 죽었는데 그게 전염병 아니에요? 아 이해는 되지만 책 좀 읽으셔야겠네요. 총균세 저자 제레드 다이아몬드 교수가 새 책을 내셨어요. 김영사에서 펴낸 제레드 다이아몬드의 나와 세계. 다음 시간까지 이 책 꼭 완독하고 오세요. 퀴즈 못 풀어도 출연료는 나오죠? 인류의 내일에 관한 중대한 질문. 제레드 다이아몬드의 나와 세계. 도서출판 김영사.
아무튼 이제 여론의 방향이 바뀌면서 브렉시트는 거의 안 되는 쪽으로 외신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니까 일단 세계 금융시장은 안도하는 분위기래요. 따라서 이게 브렉시트가 반대 여론이 높아지니까 영국 파운드화는 물론 유로화의 가치도 오름세로 돌아섰대. 예. 그동안에 브렉시트 현실화되면 이게 큰일 난다 해서 다 팔아짓기던 사람들이 다시 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또 전 세계 주요 증시들도요 급등 출발을 하고 있대요. 이유는 간단하죠. 브렉시트가 현실화되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엄청 클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여러 군데서 나왔거든요. 모건 스탠리나 노무라 같은 이런 국제경제연구소 같은 데에서는요. 브렉시트가 만약 현실화될 경우 연간으로 영국의 국내 총생산이요 2에서 5%가량 감소할 것이다. 또 영국 증시는요 2개월에서 3개월 내에 최대 24% 폭락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거든요. 게다가 영국이 아직도 유럽 내에서는 금융시장 허브로 불리잖아요. 예. 국제적인 금융기관들이 다 영국 런던에 있는데 이 기관들 가운데 30에서 40%가 영국을 떠난대요. EU로 옮겨간대. 이럴 가능성이 크다고 여겨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우려가 사라지니까 금융시장이 반응을 하는 거죠. 이제 안도해도 되겠네. 근데 문제는 진짜 그냥 안도해도 될까요? 이 브렉시트 국민투표에서 브렉시트가 반대 의견이 나온다고 또 영국이 그래서 EU의 잔류가 결정된다고 그동안에 쌓였던 모든 문제가 한 방에 해결될 수가 있을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또 다른 문제가 있나요? 아직도 많아요. 쌓여있는 문제가. 뭐냐면요. 국내에는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는데 터키 있죠. 예. 터키가 EU 가입 국가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지 않아요? 아니죠. 터키는 EU 가입을 예전부터 신청해 왔는데 아직까지 가입이 안 됐어요. 근데 최근에 터키의 EU 가입이 또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대. 뭔 얘기냐면요. 터키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유럽에는 조금만 걸쳐 있고 대부분 땅이 아시아에 있잖아. 예. 근데 터키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아시아인이라고 안 해요. 유럽인이라고 하지. 실질적으로 터키는 1949년 이때부터 유럽 의회 회원국이었대요. 그런데 아까 잠시 얘기 드렸던 유럽 경제 공동체 EC나 EU 여기에는 꼭 들어가고 싶다 가입 신청서를 냈는데 다 거절당했어. 공식적인 거절 이유는 보통 이런 얘기를 하죠. 키프로스 공화국이라고 있죠. 예. 여기가 그리스랑 지금 아직까지도 싸우는 곳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분쟁이 있다. 이 분쟁 그리스는 EU 가입 국가인데 분쟁 있는 국가를 어떻게 또 가입을 시키느냐 뭐 이런 이유를 대고 있대요. 근데 정작 근본적인 이유는 알고 있잖아 우리가. 터키는 이슬람을 믿는 국가잖아요. 그렇죠. 문화적 배경도 많이 달라요. 이것 때문에 터키의 EU 가입은 유럽인들이 대부분 다 이거를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십자군 전쟁 이것만 해도 그죠? 터키잖아 그 상대국이. 그렇죠. 지금 현재 터키에 있는 그쪽 지역에서 벌어졌었잖아요. 네, 유럽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진 않아요. 그런데 당연히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터키의 EU 가입 문제가 올 들어 급물살을 타고 있대. 도대체 왜? 요즘 IS 세력, 이슬람 국가 있죠. 이게 조금 약해졌긴 했긴 하지만 아직도 IS가 전쟁을 치르고 있죠. 여기 테러 계속 일으키고 있죠. 시리아, 이 IS가 주로 있는 이 시리아는 엄청나게 아직도 난민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네. 근데 문제는 이 난민들이 대부분 어디를 통해서 들어가냐면 그리스나 이탈리아를 통해서 난민들이 유럽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EU 국가 내로 이 난민들이 너무 많이 밀려오니까 EU가 터키랑 협상을 한 거야. 난민 수용 협상. 도대체 난민 수용 협상 이게 뭘까? 일단 유럽으로 통할 수 있는 그리스와 이탈리아 쪽은 막아버리겠대. 대신에 난민들을 터키에 좀 수용을 해달라. 난민 대기소를 만들어 달라. 대신 너네들한테 돈 줄게. 터키한테 60억 유로, 8조 원 정도를 주겠다. EU에서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예. 근데 터키 입장에서 이거 받아들이겠어요? 겨우 그 돈 가지고? 설마 그게 있겠어? 너네들 혹하는 거 있잖아. EU 가입? 이거 밀어줄게. 요번엔 EU 가입 신속하게 되게 만들어줄게. 그러니까 터키에서 그래? 약속할 수 있지? 그래. 그러면 우리가 난민 수용하겠어. 지금 난민 수용소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터키가 EU에 가입될 가능성이 높아진 거예요. 물론 유럽 내에서는 이거에 대한 반대가 아직도 세. 캐머런 총리도 이 얘기가 영국 내에서 나오니까 최근에 영국의 BBC 방송 있죠. 여기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터키가 EU에 가입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전문가를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다. 저를 아직 못 만나보셨나 봐요. 저를 만나봤으면 단 한 명은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을 텐데 농담이고요. 그러면서 뭔 얘기를 붙였냐면 서기 3000년이 와도 터키의 EU 가입은 불가
불가능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지금 카메론 총리는 이런 얘기죠. 브렉시트 이거 안 된다. 지금 유럽연합에 잔류하기를 원하고 있잖아요. 맨 처음에 자기가 브렉시트 얘기를 꺼내놓고서 근데 브렉시트를 하겠다는 쪽에서 터키가 EU 가입하겠다는데 이런 식으로 공세를 펴니까 안 된다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카메론 총리는. 하지만 지금 IS 그쪽 난민 사태 점점 거세지고 있잖아. 거기다가 지난번 방송에서 저희가 중동 지역에서 난민이 발생하는 이유가 결코 IS 때문만은 아니다 한번 전해드렸었죠. 네. 기후 난민 그쪽 지역에 지금 사람이 살 곳이 못 되고 있다는 얘기를 드렸었잖아요. 이 난민들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많잖아요. 걔 수용소 안 만들래 안 만들 수가 없어. 이거 만들어 놓고서 야 약속 못 지켜?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 그러면 그 난민 다 풀어가지고 유럽 지역에 쏟아지게 할 텐데. 근데 이 EU를 보면은 국내 이 원청 업체랑 너무 비슷한 것 같아. 난민들을 수용하기 싫어서 터키를 꼬드기는 거잖아. 그렇죠.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을 하청을 주는 거잖아. 맞습니다. 어쩜 이렇게 닮았을까요? 그러니까요. 문제는 또 있어요. 뭐냐면요. 이거는 우리와 직접 연관되는 문제예요. 네. 일단 브렉시트가 아까 얘기 드린 대로 여론이 바뀌면서 거의 실패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이게 실패하더라도요. 보호무역주의는 더욱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커진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거는 정반대 내용 아닌가요? 그렇죠. 하지만 거의 절반 가까운 사람들이 이거를 찬성했으면 이 보호무역주의를 외면하기가 영국 정부가 힘들다는 얘기가 돼버리는 거야. 캐머런 총리도 보면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잖아요. 브렉시트를 반대하면서도 터키의 EU 가입은 막겠다. 이게 뭔 얘기겠어요. 보호무역주의에 대해서도 이런 이중적인 잣대를 갖다 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네. 콕스 의원 테러범은요, 이 콕스 의원한테 총격을 가하면서 뭐라고 외쳤는 줄 아세요? 영국 우선, 브리티시 퍼스트 이렇게 외쳤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 브리티시 퍼스트가 뭐냐면요, 영국 내에 있는 반무슬림 극우단체 이름이래. 아니 이렇게 테러를 일으킬 정도 얘기가 되면 이건 달리 말을 하면 유럽인들 사이에서는 보호무역주의 극우 사상에 문든 사람들이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다는 거야. 게다가 유럽만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대서양 건너 미국 있죠. 미국에선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요? 지금 대선이 한창인데 위대한 미국을 부르짖으면서 멕시코인들의 미립국을 막겠다 이런 황당한 공약을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가 공화당 대통령 후보 자리 차지했잖아. 그렇죠. 이게 뭔 얘기일까요? 지금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보호무역주의가 엄청난 세를 얻을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아까도 잠깐 얘기 드렸던 산업혁명 이후 세계화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앞세워 식민지를 착취했던 영국, 미국, 유럽이 자신들이 이제 불리해지니까 고립주의, 보호주의 이걸로 회귀하고 있다는 그거를 반증하고 있는 그런 사례라는 거죠. 네. 그럼 우리나라에도 당연히 나쁜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네요. 당연하죠. 그동안에 서구 열강들은 자유무역 엄청나게 주창해 왔잖아. 네. 근데 이제는 보호무역주의 이걸 내걸 가능성이 엄청나게 커졌어요. 브렉시트가 부결되고 트럼프가 대통령에서 떨어진다고 해도 얘네들이 어느 정도의 여론의 지지를 받아왔잖아요. 이걸 그냥 무시하기는 상대 진영에서 무시하기는 힘들다는 얘기인 거예요. 보호무역이라는 게 거래세가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들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자료를 찾아봤더니 벌써 이 보호무역주의가 이미 시작된 것 같아. 뭔 얘기냐면요. 세계 무역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이런 자료가 나와 있더라고요. 네. 세계무역기구 WTO 통계를 찾아봤더니 지난해 세계 교역이요. 금액 기준으로 13%가 줄었대. 물론 세계 경기가 나빠져서 이렇게 줄어들 수도 있죠. 근데 이거는 따지고 보면 영국이나 유럽, 미국이 보호무역주의가 기승을 부리면서 문을 잠근 게 아닌가. 이런 의심도 든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이들 나라의 무역 규모가 클 수밖에 없는데 얘네부터 줄이게 되면 전체적인 규모도 줄겠죠.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도 여러 번 얘기 드렸지만 지난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우리가 17연속 기록을 세웠죠. 수출이 줄어들었어. 네. 17개월 연속 수출 감소. 그러면 지금도 이 지경인데 앞으로 보호무역주의가 더 기승을 부릴 텐데 이 수출이 살아날 가능성이 있을까요? 더 힘들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인 거예요. 콕스 의원 피살 사건으로 브렉시트 우려가 줄어들었다. 이거 박수치고 있을 때가 아니란 얘기인 거죠. 네. 앞으로 더욱 강력해질 보호무역주의의 거센 풍량을 헤쳐나갈 수 있는 이런 지혜가 필요할 텐데 우리 정부나 지도층들은 도대체 뭐 하고 있는지 참 의심스럽습니다.
통일을 해야 해결이 되지 않겠어요? 아무래도 그게 가장 큰 방법이겠죠? 혹시 기부해보신 적 있나요? 이런 질문을 하면 나 먹고 살 것도 없는데 기부는 무슨? 기부는 션, 정혜영, 김장훈이나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기부는 돈 많은 연예인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무료 기부 사이트 위시플렉스에 접속하면 누구나 기부천사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위시플렉스의 나만의 위시에서 매주 마음에 드는 신상 10개만 고르면 됩니다. 물론 사는 것이 아니라 찜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부머니 500원이 매주 생기죠. 이 기부머니를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같은 프로젝트에 후원할 수 있습니다. 참 쉽죠? 보너스도 있습니다. 매주 추첨을 통해 골라놓은 신상을 최대 90%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합니다. 기부도 하고 신상도 챙기고 그야말로 꼭 먹고 알 먹고입니다. 이래도 기부는 나와 상관없는 딴 나라 이야기라고 하실 건가요? 당장 위시플렉스에 접속해 자랑스러운 기부천사의 이름을 올리세요. 마지막으로는요, 제가 재미난 기사를 읽었어요. 회장님이 식탁에서 제비뽑기를 한대.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제비뽑기 협회 회장 아니에요? 하하, 그래요? 나는 맨 처음에 밥값 누가 내나 뭐 이거 결정하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중국에 장각의 일보라는 데가 있대요. 여기서 예. 전한 소식인데요. 홍콩의 최대 부호로 꼽히는 리카싱 청쿵 그룹 회장. 이 회장이 독특한 식사 대접을 해서 홍콩 내 또 중국에서 주목을 받고 있대요. 예. 이 소식은요, 부동산 재벌 중에 완퉁그룹이라고 있죠. 이 그룹의 펑룬 회장이 최근에 알리바바의 마인 회장이랑 같이 리 회장의 식사 초대를 받았대요. 그리고 식사 초대를 받고 와서 내가 이렇게 놀라운 경험을 했었다, 이 소감을 전했대. 예. 이 장각의 일부를 통해서. 여기 보니까요, 왕 회장이 이렇게 얘기해요. 리 회장은 대부호답지 않게 친근하고 자신을 낮추는 모습으로 일관해서 당시 참석했던 모든 사람들한테 큰 감명을 주었대요. 여기까지는 그럴 것 같아. 근데 그 다음 얘기가 너무 재밌어. 식사 테이블에 앉기 전에 제비뽑기를 제안했대요. 이게 참 이색적이었다고 전했다고 합니다. 예. 아니, 식사 테이블에 앉기 전에 제비뽑기를 했을까요? 아까 박 PD 얘기처럼 제비뽑기 협회 회장? 전해진 소식에 의하면요, 중국도 어디 앉느냐에 따라서 이게 상석이 정해져 있잖아. 윗사람은 상석에 앉고 아랫사람들은 이렇게 지위 고하에 따라 가지고 이게 앉는 자리가 정해져 있죠. 근데 리 회장은요, 참석자들의 지위를 감안해 가지고 그냥 자리 배치한 게 아니라 모두에게 공평하게 좌석을 배치하겠다. 그래서 미리 이제 양해를 구하고 오늘은 제비뽑기로 앉아보면 어떨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야. 예. 너무나 재밌죠. 근데 상석에 앉는 사람이 돈 내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었나 봐. 아무튼 이런 재미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리 회장,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었지만 리 회장이 재미난 이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잖아요. 홍콩에서 1달러를 쓰면 5센트는 이 리 회장한테 돌아간다, 이런 말이 들 정도로 홍콩 경제를 주름잡고 있는 분인데, 전에 방송에서 뭐 소개시켜 드렸었냐면요, 6불합 7불교, 6종류의 사랑과는 동업하지 말고 7종류의 사랑과는 사귀지 말라, 이 내용의 주인공이잖아요. 예. 아마 생각나실 거예요. 네. 세탁소 점원으로 시작해서 개인 자산이 무려 30조, 엄청난 부를 일궜지만 지금도 5만 원 이하의 구두를 신고 10만 원 이하의 양복을 입고 비행기도 이코노미석만 타고 엄청 검소하신 분이라고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검소하면 스크루지처럼 막 돈만 쌓아놓는 게 아닌가? 결코 그렇지 않다고 얘기했죠. 이렇게 절약한 돈으로 아시아에서 제일 기부를 많이 하고 있대요. 그것도 본인의 재산을 팔아서, 회사의 돈으로 기부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진짜 중국인들한테 존경을 받고 있는 그런 인물이라고 해요. 근데 저는 이 소식을 들으면서 제가 주말에 봤던 사진 한 장이 떠오르더라고요. 사진은 뭐였냐면요, 지난 17일에 우리 들꽃 포토 에세이 공모전 시상식이 열렸대요. 여기에 최재천 국립생태원장이 단체 부문 장려상을 수상한 연암초등학교, 이게 세종시에 있는 학교더라고요. 여기 1학년 학생한테 상을 주잖아요. 근데 상을 주는 장면이 너무나 놀라워. 뭐냐면요, 무릎을 꿇고 어린이한테 상을 주고 있어요. 눈높이를 맞춘 거지. 이 사진이 지금 페이스북에 난리가 난 거야. 진짜 배려가 묻어나는 진짜 겸손한 시상이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진짜 자기 PR 시대라고 자기를 어떻게든 높이려고만 하고 자기를 어떻게 하든 알리려고만 하는데, 이 리가시 회장이나 최재천 원장 같은 분 진짜 겸손을 몸소 실천하는 모습 진짜 보기만 해도 흐뭇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최재천 원장은 책도 많이 쓰시잖아요. 그렇죠.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이 영입하셨던 인물이죠. 아무튼 저희도 이 리 회장이나 최 원장님의 이런 사례를 보면서 더욱더 겸손해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초반에 얘기 드렸던 것처럼 2만 명 돌파했다고 자만하지 않고 더욱 겸손한 방송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약속을 드리고 싶네요. 아유, 20만, 200만 돌파를 해도 좀 할 거예요. 아, 그런가요?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완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2척, 댓글 남기기, 계좌 후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힘을 보태주세요. 계좌 정보는 경제브리핑 팟빵